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2달 연속 7조 원을 넘으면서 역대급 수준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중은행들이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대출 한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에 이어 8월까지 2달째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또 한도를 줄여도 그래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 미국발 어쨌든 금리 인하기로 이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 것이다. 이런 시장의 기대가 시장 금리를 많이 밀어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적용되면 그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9월로 연기되면서 대출 막차 타자, 그러니까 결국 대출 한도 줄어들기 전에 막차 타자라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막차 타자, 막차 수요가 좀 몰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은행이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가졌다면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은행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인데 효과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택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을 추가적인 대출을 내주지 않는 건데 유주택자 대상으로 대출 중단 조치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은행에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담대 만기를 줄이는 지금 30년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를 줄이면 1년간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DSR 규제가 좀 더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 이것 아마 다른 은행들로 곧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은행들에서도 유주택자 대출 끄는 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만기를 40년짜리를 30년으로 혹은 50년짜리 만기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30년짜리만 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의 움직임이 가장 선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조절에 대해서 은행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좀 바란다는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은행들이 따라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시중은행들도 이렇게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지금 그만큼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어느 때보다 가파르기 때문이잖아요. 3년 전에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또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정말 그야말로 광풍이라 할 정도로 불었었는데 지금이 그때와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더 빠르다. 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그렇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달간 대출이 증가한 최대량으로 보면 2021년 4월이 9조 한 2천억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8월이 얼마 늘었냐면 한 8조 4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그때보다 양은 좀 적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우리가 대출을 내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건 대출의 양도 중요하지만 대출 금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금리를 0%대 기준금리로 갖고 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금리가 0.5에서 0.75, 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냐 하면 3.5%대 기준금리죠. 아무래도 그때에 비해서 금리는 훨씬 높은데 가계대출 증가세는 비슷하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당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과열적인 현상이 조금 더 심한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먼저 어떤 규제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 그 침대 사기 전에 광고를 보시면 그거 하는 거 보시죠. 매트리스를 계속 기계를 갖고 누르잖아요. 스프링이 버티나 못 버티나. 사람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충격을 줘서 비슷한 겁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지금 금리가 있는데 지금 금리보다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갈 경우에도 차주들이 버틸 수 있느냐, 상환할 수 있느냐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지금 금리와 최근 직전 5년 금리 중에 가장 높았던 금리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을 가상금리로 적용을 하겠다. 요거는 대출 양을 산정할 때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 대출 금리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대출 금리는 지금 금리로 적용을 하고요. 다만 그 차이가 1.5%보다 적으면 1.5%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올 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한 번에 1.5를 가상금리를 얹어버리면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올 2월에는 그것의 4분의 1만 적용을 해서 0.36만 적용을 하고요. 가상금리를 올 9월부터
그것을 0.75를 50% 적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다. 그래서 1.5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리금 상환 비율 중에서 내가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가산금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하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집값, 아파트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0.75만 가산금리를 하지 않고 1.2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대출량을 좀 더 많이 수도권을 줄이겠다라는 것을 한 것이 스트레스 DSR 2단계 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2단계냐, 왜 스트레스냐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계대출엔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 우리나라 가구당 그 1인 이상 가구당 평균 소득이 한 6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소득을 가지신 한 6천만 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스트레스 DSR이 도입하기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주담대가 4억 한 1,9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1단계가 들어오고 나서는 4억 원으로 한 1,900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스트레스 DSR 2단계로 들어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5,500만 원 정도 대출량이 줄어들고요. 비수도권은 그것보다는 좀 작게 한 3,5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왜 차이가 나지?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의 가산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소득이 6천만 원에 한 2배 되시는 분은 여기다 한 2배 정도 곱해서 이전에 비해서 한 1억 1천만 원 정도까지 조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구나. 사실 이렇게 보면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꽤 많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빚내서 집 사는 분위기고 자기 돈으로 집을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대출을 쪼이게 되면 주택시장에 조금 가격의 상승폭을 제한할 여력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주택들은 주로 강남 3구와 그 주변 지역들이거든요. 이게 전체 우리나라 1,500만 호 중에 한 50만 호 정도 됩니다. 근데 요 지역들은 사실은 이렇게 그 대출 규제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현금 갖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출 규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좀 가격이 낮은 지역들에 영향을 더 미칠 가능성도 크고요.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봐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건 주택 가격의 양극화를 또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지 않나. 일종의 부작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좀 보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더해서 앞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세에 일조를 해온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 달이죠. 10월 이후로는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으로 이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이 딱 시작이 되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효과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책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시장의 효과를 한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냐? 현재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잡히지 않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책 대출 말씀해 주신 대출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DSR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 대출도 좀 줄이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당국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올 말까지 각 은행들이 대출을 어느 정도 늘릴지에 대해서 계획을 내고 그 계획을 올 말까지 달성하지 못한 은행들은 내년에 전체적인 그 은행별 가계대출 내줄 수 있는 양을 조절할 때 조금 반영해서 좀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출의 총량을 줄이는 지금 규제 방침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7, 8월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고 이제 잔금 대출에 나선 분들이 지금 직격탄을 당장 맞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중요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벌써 계약은 해놓고 대출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게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이게 사실은 이게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을 다 날리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간에 끼신 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인 처방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더 뭐 유예를 해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와중에서 발생하는 혼란들이나 이분들 계속해서 은행 들락날락 하시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 자체는 사실 보상을 추후적으로도 해드릴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적어도 계약금이 사실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 계약금이라도 어떻게 조금 이분들을 보존해드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 연준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곧 시작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이제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불과 한두 달 전의 뷰였던 것 같고요. 지금의 뷰는 연준이 9월에 금리 내릴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10월에 바로 따라서 못 내릴 가능성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혹시라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정책 향후의 금리 인하의 속도에 있어서는 결국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22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수준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올해는 경기가 수출은 좋고 내수는 안 좋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게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내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수를 좀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또 심상찮게 뛰는 그런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가계부채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뿐만이 아니고 금융정책, 얼마나 많은 뭐 정책 상품들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정책적인 패키지가 잘 나오는 것이 결국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